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6년도 국가직 구급공채 조경직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 부분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이번 이제 국가직 그 출제를 대략 이제 조경 계획과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일단 이제 법령과 기준, 그러니까 법령과 뭐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이제 사항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법으로 보는 내용들이 시험에 문항이 거의 절반 이상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계법이나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에서 KDS 34에서 이제 혼합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설계 기준과 기존 법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항상 출제가 되는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랑 도시공원법이랑 건축법은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시험에 지방직 준비하실 때도 이 부분 좀 잘 보고 이렇게 이제 시험 이제 대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경 계획 및 설계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은 대부분 옳지 않은 것의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이런 수치를 하나 두고 이제 이런 답을 정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좀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현재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의 이런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 이런 탄소 중립이나, 그리고 이제 생태 면적률에 관련된 부분, 생태 면적률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사업 유형별 생태 면적률에 관련된 문항들이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이론의 조경 계획의 고전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케빈 린치하고 에드워드 홀의 개인적 거리, 뭐 개인적 공간, 그 다음에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이런 내용들은 작년에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들이 좀 다른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올해도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서 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통 정원 부분에서 두 문항이 이렇게 조경 계획 및 설계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은, 조경 계획 및 설계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상록 침엽수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은, 진코 빌로바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은행나무, 그러니까 얘는 일단 성상은 낙침교에 해당이 됩니다. 낙엽의 침엽의 교목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얘가 식물로는 나자 식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자 식물에 들어가는 유형이고, 자, 일단 과는 은행나무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나무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피너스 속에 들어가는 이제 스트로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브 잣나무죠. 그래서 스트로브 자 잣나무이고요. 그리고 얘는 상록침엽 교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록침엽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과는 소나무과에 들어갑니다. 소나무과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투여 오리엔탈리스 같은 경우에는 측백나무입니다. 그래서 측백나무는 자, 측백나무과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측백나무과에 해당되는 거. 자, 여러분 그냥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탁서스 속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주목이죠. 쿠스피다타는 뾰족한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가진 주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과는 주목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록침엽수에 대한 이제 이런 식재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의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이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낙엽침엽 교목인데, 그러면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낙침교 중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나구송과 메타세카이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잎갈나무, 일본 잎갈나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설계인데,
자, 식재의 어떤 기법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난색의 계열, 우리가 그래서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색들은, 자, 이런 차가운 색에 비해서 조망자의 시선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질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색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질감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질감은 이제 부드러운 질감, 이게 고운 질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와 상반된 내용이 거친 질감이죠. 그래서 거친 질감. 그래서 거친 질감은 우리가 이거는 도형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서 도형하고 자 배경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자 얘는 이제 거친 질감은 도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드러운 질감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운 질감이죠. 자 그러면 고운 질감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상 보시면 얘가 도형이 되는 거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친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자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확장시키고 싶을 때 질감을 이제 여기에다가 수목을 넣을 때 앞쪽에는 이제 거친 질감의 잎이 큰 화렵수를 넣고 뒤쪽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침엽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식물 재료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 내 여러 요소를 통일 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조경 재료 중에서 식물 재료, 뭐 무생물 재료나 이런 것들이 뭐 공간의 디자인 기법으로 이제 충분히 역할이 통일 결합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다라는 게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장에 서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경우에 모두 고려해서 바닥 포장의 패턴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공간 장식에 있어서 색채에 대한 부분들, 질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식물 재료를 뭐 쓸 때 이런 통일과 결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이제 바닥 포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의 조경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 바닥 포장의 패턴도 같이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3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좀 시사적인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국가유산청이죠. 그래서 국가유산청에 등록, 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자,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연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요, 자,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산청에서, 우리가 문화재라는 단어 대신에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유산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고, 여기에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내용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방직 준비하실 때도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이제 국가유산청에서의 이런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관련된 기본법, 그리고 우리는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유산에 또는 자연유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 자, 1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15건과 자연유산 2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들어간 게요. 울산에 있는 반구천 암각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등재된
되는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산사나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던 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었죠. 그리고 가야의 고분군도 보면 최근에 2023년에 경남과 경북에 있는 것들이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세계 문화유산은 15건이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재가 된 게 그래도 14하고 15번에 들어가 있는 가야 고분군과 방구천 암각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주 화산섬하고 용암동굴에서 2007년 그리고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 이렇게 갯벌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간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충남하고 전북, 전남, 경남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갯벌들이 등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나와 있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유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이제 그 2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래서 국가유산에 관련된 기본법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에서 나온 문제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국계법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조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일정한 지역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를 개발 사업을 하는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경관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나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실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이 있고요. 국가도시공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주제공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육공, 그래서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그 다음에 이제 수변공원, 그 다음에 문화공원, 그 다음에 묘지공원, 자, 체육공원, 그 다음에 방제공원, 뭐 그 밖에 지자체가 정하는 공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생활권 공원에는 자,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린이공원, 뭐 소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권 공원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규 중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난이도는 이제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암기 잘 해서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조경 계획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 개인적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에드워드 홀의 개인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4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것도 이제 이 작년에도 출제됐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거리는 이제 0에서 1.5피트다라고 했고요. 그럼 약 45cm. 자, 얘는 1.5에서 4. 자, 4에서 12피트. 얘는 12피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내용도 지금 1번 내용 잘못된 내용이고요. 2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개인적 거리가 자,
45cm에서 이제 우리가 1피트가 발 크기거든요. 피트는 우리가 말하는 휴먼 스케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먼 스케일에 해당이 되는 이제 크기로 서양에서의 이런 피트는 30cm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면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는 4에서 12피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1.2m, 12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공적 거리 같은 경우에는 12피트니까 360cm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도 보면은 그 고전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문제도 다 맞춰주시려면은요, 이런 공원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홀의 개인적 공간, 자, 그 다음에 린치의 도시 이미지. 그래서 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경 계획을 할 때는 조경 계획은 물리 생태적, 시각 미학적, 그 다음에 사회 행태적인 부분들로 계획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미학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조경 계획을 한 학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린치는 우리가 그 도시 계획가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연구한 거는 도시의 거시적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5가지 물리 요소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결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통로라는 게 있고요. 통로와 통로가 만나는 여기가 노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결절점 안에 랜드마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디스트릭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 엣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역이 아니라 이거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자, 여기에 부분으로 블럭이 아니라 디스트릭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엣지가 빠졌죠. 지역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엣지가 이렇게 빠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본적인 문제로 매번 시험에 뭐 작년에도 출제가 되고 올해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8번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 안에 도시숲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된 것 중에는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올해는 이제 도시 숲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 이제 180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 숲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도시 숲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제 목적을 보시면은 국민의 보건, 그다음에 휴양을 증진하거나 정서를 함양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나 폭염 완화 등의 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은 이제 도시 숲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정서 함양, 체험 활동을 위해서 만든 곳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성 관리하는 이런 산림과 수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공원이나 이런 곳들은 여기서 뺀다라는 거죠. 제외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공원법에 들어가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과 해당이 되는 부분들로, 자, 얘는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인 자연공원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제외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시숲이란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의 보존과 자연 학습 교육 등을 위해서 조성 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의해 보시면은 이제 생활숲 나와 있고요. 생활숲 중에서 보면은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이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경관이나 자연경관 보존이나 자연학습 교육을 위해서 조성 관리하는 산림을 여기에서는 경관숲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지금 잘못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는 지자체장이
자, 시장이요. 가로수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연차별 계획의 수립 시행은요. 그의 시장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림청장이 세우는 게 뭐냐면 도시숲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180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자 도시숲 등의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숲 등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요. 자 이거는 도시숲 등에 대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정원과 수목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5년마다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목원에 대한 부분들은 5년마다 수립을 하지만 도시숲은 10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도시숲의 기능별 구분이 있죠.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6번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쭉 나와 있고요. 18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과 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조경 설계 기준에서 일반 식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조경 설계 기준이 24년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제 작년 시행이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제 이제 조경 설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경 식물의 생육에 대한 인공 토양의 생존 최소 토심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교재 페이지 44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40, 자, 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다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생육토심하고 객토량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식물이 생육하는 데 있어서는 생존토심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 최소토심이라는 게 있고, 생육에 관한 최소토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생존에 관련된 최소토심으로 초하류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대간목이 소간목은 20, 대간목은 30. 자, 그리고 청근성 교목하고 심근성 교목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인공토인 경우에는 천근성에 해당되는 교목 같은 경우에는 토심이 40cm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심근성의 경우에는 여기가 50cm가 아니라 60cm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지방직에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생존과 생육토심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인공토 말고 자연토일 때 또는 혼합토일 때, 그리고 생육 최소토심에 있어서는 토양 등급 중급 이상과 그 다음 상급 이상, 그 다음 배수충이 듣게까지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밑에 나와 있는 토양 평가 등급,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뭐 객토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의 자전거 도로.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그동안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제 이런 법령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시면은
199페이지를 간단하게 펴보시면은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요, 자전거 우선 도로가 출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 자, 요거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영으로 정한 기준이 1회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서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얘는요, 도로에다가 다른 시설을 분리하거나 하지 않고 노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이제 우선 도로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지방직에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밑에 나와 있는 설계 속도랑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폭이나 이런 곡선 반경이나 종단 경사 그리고 다른 도로나 철도와의 평면 교차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린트 자료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시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합니다. 얘는 자동차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완전 분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랑 보행자랑 그러니까 함께 이제 통행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라는 거는 차도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차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의 관계는 물리적 분리다. 그리고 자전거 우선 도로. 자,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의 도로에 노면에다가 여기는 중요한 게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거죠. 함께 통행하나 여기에 도로의 노면에다가 그냥 페인트 같은 걸로 선을 그려서 자전거 도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전거 우선 도로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다음 문제는 국계법에 따른 내용이죠. 다음 설명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방직에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국계법은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출제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좀 변경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그 3종이 추가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가직에 출제가 됐는데 용도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우리가 4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관리지역이라고 부르는 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이죠. 보존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3개로 구분이 되는데 관리지역은 생산관리하는 곳과 자, 그 다음에 보전관리하는 곳과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여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자,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여기에서 자, 관리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 체계가 토지 적성 평가였죠.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이제 한번 책 이렇게 회독하시면서 복습하실 때 같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 문제는 사실상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외우고 가시는 부분들보다는 아마 문제 푸시면서 이제 시험 치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찍었을 확률이 많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는 보면 잔디 파종에 대한 것들 좀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볼 때 조경 설계 기준에서 이거는 잔디 및 초하류에 대한 식재에 대한 부분들로 잔디를 파종을 할 때 단위 면적당 적정 파종량 우리가 보면 책에는요 잔디에 관련된 잔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파종에 얼마만큼 양을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거는 프린트 자료 보시면은요. 프린트에 보시면은 자 문제 12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잔디의 종류별 적정 파종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보시면은 잔디의 파종량은요 1제곱미터당 희망 립수가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싹이 얼마만큼 나오게 하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23,000에서 4만 개 정도가 유지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파종량은 희망 립수가 23,000에서 4만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순도와 발화율을 이제 이렇게 1로에서 그래서 이거를 100%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0%인 경우에 잔디의 종류별 적정 파종량의 기준을 보시면은 자 크리핑 벤트 그래스가 2.5에서 5이고요. 자 그다음에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5에서 15입니다. 5에서 15.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두실 게, 자, 얘는 2.5에서 2배 정도, 이렇게 5가 들어가고요. 켄터키 블루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배만큼 15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톨페스큐는 35에서 45 파종량이, 자, 그 다음에 크리핑 레드 페스큐 같은 경우가 17.5g에서 22.5g까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5에서 22.5g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퍼레니얼 라이그레스 같은 경우는 35에서 45g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제곱미터당.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우리가 싹이 나오게 하려면 파종량이 자, 싹이 잘 나오는 애들하고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희망 립수는 23,000에서 4만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프린트 3번에 보시면은 파종지의 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양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때는 최대 1.5배까지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단위 면적당 적정 파종량이 가장 많은 것은 여기에서 퍼레니얼 라이그레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건축물을 조경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곳이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지 안의 조경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례에 따른 내용으로 대지에 조경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 옥상 조경하고 공개 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이나 자 또는 공장이나 이제 물류 이제 시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 제한이 있죠. 그래서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고요. 자, 5,000제곱미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3,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보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은 굳이 이렇게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적용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1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나 그 다음에 8번에 나와 있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용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적용이나 공장의 적용 같은 경우도 적용 조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축사나 가설 건축물에는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염분이 많은 지역에는 식물 생육이 불량하기 때문에 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원래 적용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번은 적용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녹지가 많은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적용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지역 내에 면적이 2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조치 등에 대한 필요로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이런 조건들에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그러니까 162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이제 그 법에 보면은 세부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유형별 세부 기준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지침상 탄소 중립을 위한 거. 자, 이것도 새로 추가된 내용들인데, 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도시공원 조성,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책에 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참고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실 건데요. 자, 문제 14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도시공원 녹지 유형별 세부 기준에 관련된 지침상 도시공원의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유지, 관리의 세부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자, 도시공원에는요, 식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식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재에 대한 부분들은 자,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 여건이나 생육 여건이나 그 다음에 도시공원의 이용자의 특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식생의 생육 여건 밑줄, 그 다음에 도시공원의 이용자의 특성 밑줄, 그 다음에 탄소 흡수 능력이 중요하죠. 탄소 흡수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이 도시공원의 조성 유지를 위한 세부 기준에는 조경 시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경 시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조경 식물에 대한 부분들, 식재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자, 디귿, 리을에 대한 내용들은 요거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육 여건, 그 다음에 도시공원의 이용자의 특성이나 탄소 흡수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요, 이제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목을 이게 단층으로 넣는 것보다는요, 여러 층으로, 층위 구조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으로 만드는 거죠. 상층, 주층, 중층, 그다음에 하층까지, 관목까지 이렇게 채워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면적 대비 이산화탄소의 흡수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 교목과 관목과 지피류로 구성된 다층 식재를 계획함으로써 면적 대비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과 리을이 사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다시 보시면은 지피류는 자, 식물 유지에 소요가 되는, 유지 관리에 소요가 되는 에너지와 비용, 그 다음에 서식처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그 종류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상. 그것도 같이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 시설물에 여기에서는 소재와 형태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부 기준에 관한 지침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소재와 자, 그다음에 어떤 형태나 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사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에 보시면은 자,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내재된 탄소의 양이 적은 소재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이런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자, 온실가스의 총량을요. 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자,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고요. 규제하는 것 중에 우리가 CO2가 해당이 되는데 CO2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과 국가에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자, 그거에 이제 온실가스의 양을 이렇게 탄소양으로 바꾼 거. 탄소의 양으로 이렇게 바꾼 거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탄소의 양으로 바꾼 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기준해서 환산한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탄소 발자국이 크다라는 거는 뭐예요? 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소재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자, 온실가스, 즉 탄소 발자국이 적은 소재를 우선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재가 아닌 적은 소재를 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입체 녹화나 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공원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소재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사용 기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번은 가능한 한 입체적인 녹화를 하던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그런 거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공원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조명 시설이나 화장실 등의 에너지 사용을 하는 공원 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효율이 좋은 거.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과 결합해서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낮에 이런 이제 이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축약해서 그거를 밤에 조명 시설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명 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명 시설이나 화장실 등은요.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원 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능한 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부지 내에 제로 에너지 달성을 지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여기서 잘못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내용도 같이 보시면은 자, 2번에 보면 도시공원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아래 기준에 따라서 유지 관리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수목의 생육 여건이 양호하게 관리됨으로써 탄소의 흡수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태적 심미적 가치가 낮은 수목의 탄소 흡수 능력 등이 노령화돼서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가치, 그다음 미적인 가치도 낮아지고 탄소의 흡수 능력도 나무가 나이가 들어서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이제 다시 갱신한다라는 거죠. 다른 수목으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무를 베어내면요, 거기에 축적되었던 또 탄소가 또 들어가 있던 탄소가 다시 또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낸 수목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자, 1번에 나와 있는 공원 시설물 조성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문제들, 자, 요것도 내용 잘 보시면서 요즘에는 이제 기후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경하고도 직접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는 조경 이제 주로 보면은 식재를 많이 하면 사실 탄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설물에 있어서도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 적은 소재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 이런 공원 시설물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자, 부진의 제로 에너지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입니다. 자, 이것도 자, 우리 계획에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올해도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맨날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빠뜨리는 내용 없이 다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은 규모에 있어서는 자, 초등학교 1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2개를 유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1개를 유치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에 보시면은 내부 가로 체계가 있습니다. 내부 가로 체계가 내부 도로 체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계획을 할 때는요, 순환 교통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순환 교통은 자,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통과 교통은 배제입니다. 통과 교통은 무조건 배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 체계는 막다른 도로로 설계한다라고 했죠. 막다른 도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쿨대싹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쿨대싹, 칼대싹의 도로 체계를 갖춘다라는 거. 그래서 통과 교통은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위주의 교통 가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통과 교통은 이제 배제시킨다. 순환교통을 촉진시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12페이지 그 표 보시면 물리적 환경 6가지. 오픈 스페이스는 주민의 일상의 생활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공원과 위락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0% 정도의 오픈 스페이스, 대지 면적의 10% 정도의 부분들을 소공원과 위락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로 갖추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가입니다. 상가. 그러니까 여기서 상가라는 거는 상업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상업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상업시설은 우리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군의 방문객만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 이제 지역 주민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게 위치 같은 것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죠. 공공시설은
학교나 교회가 예가 되고요. 자, 주구의 중심부에 에서 자 적재적소에 통합 배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에 자 이렇게 결절점에 설치를 해서 이쪽에 걸린 주구, 이쪽에 걸린 주구, 이쪽에 걸린 주구가 있을 때 이 결절점 부분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내용도 잘못됐고 2번도 잘못된 내용, 4번도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 문제도 이거는 조경 계획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단지 계획의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한 것. 단지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조경 설계에 관련된 조경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경 계획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목표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자, 조사 분석을 한 다음에 종합을 해서 사실 여기에 중간에 종합을 해서 자, 기본 구상 및 대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대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기본 구상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세 개의 안, 상이한 대안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이걸 가지고 기본 계획과 이제 기본 우리 설계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실행시킬지에 대한 집행 계획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경 계획에 관련된 일반된 문제입니다. 단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지만 조경 계획에 관련된 순서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조경사에서 전통 조경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별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별서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이제 주택이 있고, 자, 주택 인근에 보도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만든 제2의 주거지다라고 했습니다. 주거지가 여기에서는 별서다라고 했고요. 자, 별서의 중심은요, 뭐 수경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화계 요소다라는 거 1번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중심 공간은 화계식 요소이다라는 거 아닌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경은 우리나라는 모든 정원 자체가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 풍형식이죠.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 자,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정자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정면이 두 칸, 정면 앞에 봐서 한 칸, 자, 두 칸, 나무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측면으로 보면은 측면도 두 칸, 한 칸, 두 칸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측면이 두 칸으로 기본적인 형태이다라는 거. 그리고 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원이 만들어졌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점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경물이라고 하거나 또는 첨경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석지나 괴석이나 석탑부 이런 것들 축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이게 생태 면적률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생태 면적률도 우리가 요즘에 자,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외우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26페이지에 자, 이거는 꼭 보고 가세요. 생태 면적률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자, 25페이지서부터 관련 개념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생태 면적률 할 때 사업을 할 때요, 여기에서는 달성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달성 목표. 그래서 그 달성 목표가, 권장 달성 목표가 이번에는 시험이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의 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할 때는요, 도시 개발은 구도심 개발과 구도심 외의 개발,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도심 개발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30일, 30% 이상이 이제 여기에서 생태 면적률,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생태 면적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도심 외의 개발 사업은 40입니다. 40. 자, 그 다음에 뭐 출제될 수 있는 거로는 뭐 밑에 것도 다 보셔야 되겠죠. 산업단지와 뭐 산업입지시설 할 때는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산업단지이므로 약간 예외적인 상황으로 권장 달성 목표를 좀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광단지는 60. 예, 이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 개발을 할 때는 20에서 대략 80%. 이거는 뭐 랜덤이고요, 조금.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시설에서 실외에는요 80입니다. 무려 80. 그리고 실내는 50.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된 것 중에서 요게 출제가 된 거죠. 폐기물과 분류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매립시설은 50입니다. 50. 매립시설이 매립지 같은 경우가 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30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협의 절차 같은 것들, 현대 생태 면적률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먼저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목표 생태 면적률 그러면 실제 계획하는 생태 면적률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토지 피복 유형별 가중치도 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산림은 가중치 습지나 이런 거 낮이 1이고 산림, 습지, 낮이 1. 자, 농업지역 두 개 묶어서 논밭이나 초지이면 0.8. 농업지역이 시설 재배지,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0.6.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시가지죠. 자, 문화, 체육, 휴양은 0.3. 시가지는 0.1. 자,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은 가중치가 제로입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아무튼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건 2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면적 유형별 가중치 적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뒤에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27페이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조선시대 때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류에 따른 조경식물 중 북쪽의 식물 심는 것을 권장하는 거. 그러니까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방위에 따라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자, 북쪽과 남쪽과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따라서 어떤 식물을 심는지 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이제 길흉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심는 거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도 하고 풍수지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여기 이제 식재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 내용 396페이지에 보시면은 396페이지에 방위에 따른 식재가 나와 있거든요. 방위에 따른 식재. 자, 그 부분 잠깐 보시면은 자, 39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동서남북에 따른 식재가 나와 있는데요. 방위에 따른 식재. 그래서 이거는 풍수적인 비보입니다. 자, 방위에 따른 식재. 자, 그다음에 장소에 따른 식재. 그래서 이거는 길흉을 따지는 거예요. 장소에 따른 거는 길흉. 어떤 곳이 길하냐, 어떤 것에 이제 어떤 나무가 식재가 되면 이게 이제 여기가 흉하냐라는 거죠. 길흉화복을 따지는 거. 그리고 풍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풍수를 보완하는 개념이 비보사상이죠. 비보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자, 식재를 할 때 동쪽에는 복숭아랑 버드나무를 식재를 하고요. 남쪽에는 매화나 이제 그 대추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매실나무 있죠. 매화나 대추나무 같은 것들을 식재를 하고요. 서쪽은 이제 서늘해도 되는 치자나 느릅 같은 것들이 식재가 됩니다. 치자하고 자, 그 다음에 느릅 같은 것들이 식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쪽에는 살구와 벚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살구와 벚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동서남북에 따른 거, 자, 요거로도 따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흉에 따라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이제 프린트를 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 프린트 내용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방위에 따른 식재다라고 해서 제가 자 일단은 동서남북 우리가 좌청룡 500호 북현무 남주작에 따른 풍수지리설에 따른 해당되는 나무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 따라서 북쪽에는 산이 필요하고 남쪽에는 평탄한 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흐르는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긴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란식재, 흉한식재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어떤 나무를 식재하면 뭐에 좋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말에 예전에 보면은 말과 소는요 우리가 가축으로 유용하게 썼던 그런 이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유익한 게 버드나무, 그 다음에 소에 유익한 게 대추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의 회나무, 그러니까 회나무가 회화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삼정승을 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식재가 되면 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3대가 길하다라고 했고요. 자, 주택 뒤에 느릅나무. 자, 주택 뒤에 자, 여기도 느릅나무가 있지만 주택 뒤에 느릅이 있으면 자, 이곳이 이렇게 자,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고 자, 주택 서쪽의 언덕이나 대나무가 푸르면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북서쪽에다가 대숲이나 이런 것들을 잡거든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식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재물이 불어난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란식재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다음 흉한식재라고 해서 금기했던 게 있는데 자, 동쪽에 이제 이런 살구나 벚나무 자, 살구나 벚나무, 흉하고 그다음에 서쪽에 복숭아나 오얏나무가 자두나무입니다. 여기서 오얏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현재 이제 자두나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산하다. 그다음에 문 밖에 버드나무가 막 쭉쭉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좋은 기운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기운이 아니고 자, 어쨌든 큰 나무가 문 앞을 막으면은요, 자, 좋은 기운이 못 들어와서 집주인이 전염병에 걸린다. 마당 한가운데 큰 나무도, 마당 한가운데 나무는 빈곤할 곤자다라고 해서 가난해진다라고 해서 안 했고, 괴로운 일도 많고, 재물이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안 했고, 자, 큰 나무가 마루 앞이나 처마 밑에 닿는다라는 거는 너무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질병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수목이 자, 집을 등지고 있는 것들도 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식물을 이렇게 권장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심는 식물로 권장했던 게 일단 자, 이런 길하다라는 벚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벚나무. 자, 그 다음에 귀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길에 해당이 되는 나무로 추천했던 게 느릅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쪽에는 그냥 풍수상 여기에서 맞는 보완하기 위한 게 느릅나무고, 자, 북쪽에는 기란나무로 여기에 느릅나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런 내용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자, 다음은 신선사상에 따라서 복례, 방장, 영주, 세 개의 섬. 자, 우리가 복례, 영주, 방장은요, 구체적으로 신선사상을 상징하는 섬입니다. 섬으로 상징화된 세 개의 섬이죠. 그러니까 삼신선도가 연출된 전통 조경 공간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연못은 방지이고요. 여기에 섬이 3개가 있으면 이게 삼방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복궁에 보시면 경회루가 하나의 섬이고 그 앞에 2개의 섬이 이렇게 있어서 방지 삼방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는 원래 기본은 방지 원도인데요. 방지 원도이나 자, 예외적으로 여기는
경복궁의 경회루지 같은 경우에는 방지, 방도. 물론 세 개의 섬이 있는 거 맞고요. 맞고 여기에는 방도의 형태로 네모난 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지, 방도이고, 자, 남원의 광활루 같은 경우도 여기에 삼신산이 있죠. 삼신산이 있고, 경주의 월지라는 게 안압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궁과 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나오게 되는데, 월지는 좀 독특한 구조로 북쪽과 동쪽은 곡선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은 직선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섬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큰 섬, 그 다음에 작은 섬, 그 다음에 중간짜리 이렇게 위치를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모세 형태는 직선과 곡선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이지만 세 개의 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삼심선도가 연출이 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에 있는 서석지는요, 우리가 별서로 알려져 있고요. 별서. 자, 서석지 같은 경우에는 자,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3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딱 보시면은, 383페이지에 보시면은, 큰 방도가 나와 있거든요. 큰 방도가, 자, 요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보면, 경정이 있고요. 정자가 있어요. 경정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일제라는 서재가 있죠. 그 앞에 마당 전체가 거의 여기가 이제 다 수경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다 보니 여기에 석영맥이 나와서 석영맥을 그대로 보존하고 여기에다가 연못의 형태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후단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아예 섬이 없습니다. 석영맥이 이렇게 발달해서 밤에 이런 석영맥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기 위한 그런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수경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삼도가 위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1과목에서 조경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